그래프 탐색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관련 문제에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래프를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 노드가 주어지는데 이 출발 노드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를 찾는 게 탐색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탐색.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출발 노드만 이제 탐색된 집합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그 탐색이 안 된 애들로 집합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간선들이 있겠죠. 그 간선들을 하나씩 선택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간선을 하나 선택을 하면은 여기 있던 애를 여기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간선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목적은 간선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노드죠. 그래서 실제 얘를 구현할 때는 간선이 기준이라기보다는 노드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노드에서 한 번에 간선으로 갈 수 있는 노드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노드들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두 노드에서 갈 수 있는 노드들을 또 하나 선택해서 또 옮겨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드에서 처음에 가져올 애를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뭐 3개가 있고 뭐 4개가 있을 수 있고 2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 중에 어떤 애를 먼저 해야 되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목적은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를 찾는 거니까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S에서 A, B, 뭐 D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A, B, D를 어디다 보관해 놨다가 A를 처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다시 B를 언젠가는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S 출발 노드에서 A, B, D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A, B, D를 어떤 자료 구조에다가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 구조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또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얘에서 갈 수 있는 애 또 넣고 자료 구조에 넣고 그걸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 구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자료 구조에다가 인접 노드를 삽입하는 게 있고 삽입해야 되는 걸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자료 구조에서 노드 하나 빼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삽입, 추출. 삽입하고 추출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 구조는 뭐 선형 리스트도 쓸 수도 있고 스택도 쓸 수 있고 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큐 아니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 씁니다. 왜냐하면 얘는 O 안에 삽입하고 추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형 리스트를 쓰더라도 결국은 그 쓰는 방식은 큐 아니면 스택이 되겠죠. 맨 뒤에 넣어서 맨 뒤에 넣은 걸 또 빼면 스택처럼 쓴 거고 맨 뒤에 넣고 맨 앞에 빼면 큐가 되겠죠. 근데 선형 리스트에서 맨 뒤에 넣고 맨 앞에 빼면은 그건 비효율적인 거가 되겠지. 그래서 그럴 때는 큐를 써야 되는 거지. 리스트를, 선형 리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대기나 그런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큐나 이제 스택을 쓰는 거고요. 다른 응용으로 가다 보면은 인접 노드 A, B, C 중에 A를 먼저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응용에 따라선. 그러면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고요. 그 기준이 있으면 Q를 쓰는 대신에 우리가 또 뭘 쓰게 돼요? 우선순위 Q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BFS 탐색이 있는데 이 BFS 탐색을 조금 응용해가지고 P4Q 대신에 Priority Q를 쓰는 경우가 있고 위에 이제 끝에 가서 살펴보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 Priority Q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탐색은 우리는 Q나 스택을 쓴다 라는 거고요. Q를 쓰는 걸 우리는 이제 BFS라고 하고 스택을 쓰는 걸 DFS라고 합니다. 근데 Q를 쓰게 되면은 넣었던 거를 바로 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빼는 게 아니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S의 이웃이 A, B, C면 A, B, C를 넣고 A를 빼서 또 A의 이웃들을 넣겠죠. 그럼 이 A의 이웃은
D로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처리되는 건 B, C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BFS는 가까운 애들부터 먼저 방문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FS는 이게 우리가 트리로 치면 레벨 단위로 가는 거잖아요. 레벨 단위로. 근데 이제 그래프니까 이제 이 레벨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제 거리가 가까운 애들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고요. 스택은 A, B, C 넣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넣은 걸 빼고 또 얘 이웃 넣으면 또 걔의 이웃을 또 가죠. 그러면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갈 수 없을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모든 방문해야 되는 모든 애는 다 찾아줘요. BFS든 DFS든. 근데 방문하는 순서가 달라지는 거죠. 내부적으로 쓰는 자료 구조가 다르고 그 두 개만 차이가 있습니다. 쓰는 자료 구조만 차이가 있을 뿐 알고리즘 자체는 같으니까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겠죠.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에서 문제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아, 이 문제는 BFS 쓰는 게 더 유리하겠다. 아, 이 문제는 DFS 쓰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 이건 BFS 써도 되고 DFS 써도 되네? 라고 생각하면은 보통은 DFS를 더 많이 써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뭐고 그건 둘 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건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제 BFS를 더 많이 쓰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문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프는 이제 방향 그래프와 무방향 그래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무방향 그래프 문제들은 주로 BFS를 또 많이 쓰고요. 방향 그래프는 DFS를 또 많이 써요. 그것도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요. 예, 보니까 이제 그런 거가 있으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중에 살펴볼 문제인데 이런 주기 찾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의 특성을 보는 거죠. 주기는 쭉 가는데 원래 내가 방문했던 대로 되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로 가려 그러면은 DFS처럼 쭉 가야 되는 거죠. 쭉 갈 때까지 가면서 쭉 계속 가는데 이미 내가 왔던 데를 왔어. 그러면 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를 찾을 때는 BFS를 쓰면 이렇게 레벨 단위로 가니까 내가 이게 주기를 만나기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어떤 특성의 문제인지에 따라서는 이제 더 유리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 BFS, DFS를 좀 생각을 해볼 때 또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제 문제보다 이제 탐색만 놓고 생각을 하면 어떨 때 자료 구조가 꽉 찰까요? 아니, 안 써도 되겠다. 완전 그래프. 완전 그래프가 뭐예요? 모든 노드가 다른 노드의 이웃인 경우죠. 그러면 출발 노드 하나 딱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예요? 나머지 n-1개가 다 이웃이죠. 그럼 이 n-개가 다 어디 들어가? Q에 들어가겠죠. 그럼 그때가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그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스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방문하면서 하나씩 넣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스택을 쓰는 DFS는 이제 스택으로 하니까 스택을 안 쓰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재기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간 복잡도는 또 그러면 스택을 안 쓰니까 얘는 공간 복잡도가 더 작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재기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짜면은 스택 프레임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얘도 스택 프레임이 n에 비례한 만큼 그, 그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기적인 DFS에서는 언제 최대가 쌓이냐면은 쫙 연결되어 있을 때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 노드부터 모든 노드를 다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A, B, C, D에서 쭉 끝까지 쭉 갔어. 다 갔어요. n-1개가. 그러면 스택이
n-2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떨 때 그 픽 공간을 쓰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코드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BFS나 DFS는 출발 노드가 주어져요. 출발 노드가 주어지고 그래프니까 트리에서는 얘가 없죠. 비지트 배열이 없어요. 비지트 배열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이렇게 갔을 때도 C 만나고 이렇게 가도 C 만나잖아요. 만날 때마다 똑같은 걸 또 하는 건 불필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한번 방문한 애들은 그 처리를 또다시 안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비지트 배열을 쓰고 얘를 불리언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불 배열. 그래서 추루를 놓는데 이 추루를 놓는 위치를 보시면 어디다 언제 넣냐면 큐에 넣기 전에 자료 구조에 넣기 전에 추루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또 넣을 때 들어가 있는 애를 다시 안 넣게 됩니다. 그래서 추루를 우리가 설정하는 위치는 큐에 넣기 바로 전. 그리고 이제 큐에 넣기 전에는 검사를 해야죠. 이미 큐에 내가 넣었던 애냐, 안 넣었던 애냐를 검사를 하게 되겠고, 보통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내가 노드마다 뭔가 처리해야 돼. 그럼 어디서 처리하냐면 여기 넣을 때 처리할 때도 있지만 보통 코드는 여기다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팝한 순간에 이제 그 노드에다 뭔가 처리해야 될 게 있으면 처리하고 방문 순서를 출력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발 노드를 방문하겠죠. 여기서. 그래서 그 위치에서 하는 거고 얘를 DFS 바꾸면 뭐만 바뀌어져요? Q를 쓰는 대신에 스테이크 쓰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고 최소는 1이고요. 레이어는 아까 말한 완전 그래프 그러면 모든 이웃이니까 다 한 간선에 다 가잖아요. 그 다음에 최대는 이렇게 일자로 쭉 돼 있을 때 일자로 쭉 돼 있을 때는 각각마다 레이어가 다 다른 거잖아요. 트리처럼 그렇게 돼 있을 때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그 의사 코드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거 놓고 보겠습니다. 요 이전에 요 비용은 뭐 상수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초기화하는 비용이 모든 애들은 다 폴스로 초기화해야 되니까 ON이다. ON에 그러니까 그거 ON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화일문 전은 O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결 그래프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연결 그래프면은 이제 Q의 노드들을 n번 넣겠죠. n번 뽑아내겠지. 한 번 넣은 노드는 또 안 넣을 테니까 여기서 요 화일 루프는 몇 번 반복돼요? n번 반복이 됩니다. n번 반복이 되는데 이 화일문 안에 뭐가 있어요? 포문이 있죠. 그래서 이중 포문이에요. 근데 이중 포문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처리되냐 하면은 이게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은 그래프를 인접 행렬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하고 인접 리스트로 표현했을 때하고 달라요. 인접 행렬이면 이 포루프가 항상 어떻게 되냐면 그 한 행을 쫙 살펴보게 돼요. 0이면 스킵하겠지만 어쨌든 쭉 살펴보게 돼요. 그러면 전체 반복에 되는 이 팝하고 푸시하는 거 빼고 전체 반복은 어떻게 돼? n제곱이 돼요. n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접 리스트다.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는 거는 그 노드의 인접 노드 수가 되겠죠. 간선 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걔네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간선 수를 한 번씩은 다 보겠죠. 근데 무방향에는 간선을 몇 번 볼까? 한 간선을 무방향에서는 2번 봐요.
왜냐면 A에서 A로 A, B가 있으면 A에서도 이 간선을 살펴봐서 B를 보겠고 B에서도 A를 살펴봐요. 그래서 간선을 두 번, 최대 두 번. 그래도 두 번 해도 2M. 그럼 5M이죠. 5M이 돼요. 그런데 만약 방향 그래프다. 그러면 간선은 늘 몇 번만 봐요. 한 번만 보겠죠. M이에요. 5M. 걔는 완전 5M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은 이제 인접 행렬이면 그리고 Q에 넣는 연산은 모든 노드를 한 번 넣었다 한 번 빼요. 그럼 ON이죠. 상수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ON이 돼요. 얘도 ON, 반복 비용은 인접 행렬이면 N제곱. 그 인접 행렬이 아니면 OM으로 놓으시면 돼요. 화이문과 포르프를 다 합쳐서 OM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얘로 얘기를 많이 해요. OM 플러스 N이다. OM 플러스 N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탐색을 해야 되니까 간선을 최대 한 번은 보고, 최소 한 번은 보고, 노드도 최소 한 번은 방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하로는 실제 탐색하기가 어렵죠. 노드 하나를 안 보고 탐색을 마무리하기는 힘들고, 간선을 하나 살펴보지 않고 탐색을 마무리하기는 몰라요. 그 간선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BFS, DFS는 되게 옵티멀한 그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얘보다 더 뭔가 좋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왜? 최소 간선 한번 봐야 되고, 노드 한 번은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DFS의 그래프에서의 BFS의 시간 복잡도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맞습니다. 물론 행렬의 인접 행렬이면 이제 이 비용이 맞는데 또 M 플러스 N도 실제로는 뭐에 가냐면은 M이 최대 몇 개 있냐면 N제곱에 비례해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그 다중 그래프가 아니다. 다중 그래프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다중 그래프가 아닌 거 우리가 주로 많이 문제에서 접하거든요. 그럼 다중 그래프가 아니면 간선수는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M 플러스 N은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그냥 N제곱이죠. 근데 N제곱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N을 이렇게 두 번 보나? 한 노드마다 N개를 또 보나? 이렇게 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간선을 한 번은 보고 그 노드도 한 번씩은 보는구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FS는 어디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냐면 그 무방향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 찾을 때 무방향 비가중치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 찾을 때 BF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가중치 그래프에서의 최단 경로는 뭐가 되냐면 간선수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 BFS 이용하면은 이제 레이어 단위로 가니까 이 레이어가 레이어 2면 얘 거리가 2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에는 비스트 배열이 있고 디스턴스 배열이 있잖아요. 근데 디스턴스 배열을 어떻게 하냐면 출발 노드는 0, 디스턴스 나머지는 무한대로 세팅을 해요. 그런데 이 비스트 배열이 있고 디스턴스 배열이 있는데 실제로는 두 개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실제 디스턴스 배열 하나만 가지고 다 돼. 무한대로 놨으면 그것의 의미는 방문을 안 한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비스트 배열도 만들고 디스턴스도 만들고 하지 않고 그냥 디스턴스 배열 갖고 저 디스턴스 배열이 무한되면 그 방문 안 한 걸로 해가지고 코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하면 이제 각 노드까지의 출발 노드에서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뭐만 계산이 되냐면 S에서 E까지는 3이다 라는 거는 계산이 돼.
근데 어떻게 해서 가냐? 실제 우리는 최단 거리도 필요하지만 그 최단 거리를 찾은 다음에는 그 최단 거리까지 어떻게 가는지 경로를 알아가지고 그 길에 따라서 가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길 따라서 내 유닛을 보낸다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보가 필요한데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만들어가면서 정보를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를 방문할 때 바로 전에 방문했던 노드가 D다라는 거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 갔을 때 바로 전에 D였고 D 가기 전에 방문했던 노드가 B고 그 B는 S니까 저렇게 해서 그 정보를 따라가면서 그 경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전 노드 정보를 기록하려면 뭐가 필요해? 추가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추가 공간을 만들어도 그거를 뒤쫓아가면서 이게 찾아가려 그러면은 선형 비용이 필요해요. 경로 비용만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디스턴스 배열만 가지고 다시 찾아가요. 거꾸로. 얘가 3이면 2를 먼저 가. 2가 3이네. 그러면 2의 인접 노드를 보는 거예요. 2에 진입한 노드 애들. 그러면 C와 D가 연결되어 있죠. 그럼 C와 D를 가봐. 그럼 C와 D 값이 뭐가 돼 있어야 돼? 2면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2가 3이니까 그 전에는 2가 돼야 되겠죠. 왔던 길이면 3으로 와야 되면은 바로 전 노드가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전으로 오고 그럼 C로 왔다. 그럼 C로 보니까 C의 인접은 A, B, D인데 D는 2고 얘는 1이니까 A나 B 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최단 경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동적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도 이 방법을 주로 씁니다. 쭉 찾아서 답을 찾는데 그 답은 뭐 최저값만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들로 그 최저값을 만들었는지를 또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처럼 뭔가 가는 길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을 수가 있는데 그 기록해 놓으면 공간만 하나 더 쓰고 또 그 기록해 놓는다고 바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또 어떤 선형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걔를 안 쓰고 그 최저값들을 이용해서 최저값 계산할 때 만든 배열이 있을 텐데 걔를 이용해서 거꾸로 가서 내가 찾아간 거가 있으니까 되돌아가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1번 방법을 쓴다. 추가 공간 안 쓰고. 그래도 시간 복잡도는 같아요. 추가 공간 쓰나 안 쓰나. 그 다음에 아까까지 문제는 출발 노드에서 그냥 BFS를 한번 수행하면 땡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출발 노드에서 하나 땡 BFS 수행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노드에서 BFS를 수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부터 n까지 쭉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연결 성분을 찾으라 그러는데 이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얘가 연결 그래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그 요소들,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 성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 갖고 출발하면 얘네들을 찾겠죠. 얘네들 찾으면 3, 5, 7, 9는 어떻게 될까? 비지티드의 추루로 설정이 되어 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2, 2는 false네? 그럼 2에서 또 뭐래? BFS를 하는 거예요. 그럼 3, 4가 추루가 됐고 5도 추루고 건너뛰어서 이제 6에서 또 출발하는 거죠. 그럼 8, 10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해야 될 때도 많이 있어요. 한 노드에서만 우리가 BFS 수행하는 게 아니라 쭉 모든 노드에서, 물론 모든 노드에 다 하는 건 아니라 하다 보면 이제 안 해도 되는 노드가 있을 텐데 어쨌든 포르프로 해서 방문하지 않은 노드가 있으면 그 노드에서 다시 BFS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내가 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BFS와 BFS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두 개의 문제를 살펴봤어요. 최단거리, 비가중치, 무방향 비가중치 그래프에서 뭐 방향 그래프도 돼. 비가중치면은 DFS로 최단거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우선. 깊이 우선은 요 알고리즘은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 뭐만 달라요? Q가 S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재기 버전이 되겠죠. 재기 버전. 그래서 재기 버전에서는 들어가자마자 여기서 추루가 돼요. 여기서 추루를 해요. 추루하는 위치를 보시면 이제 하고 우리가 보통 추루하고 삽입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출하고 추루해놓고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추루해놨으니까 그 노드에 대해서는 DFS를 또 호출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요 버전에서는 V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면 어디서 해? 요 위치에서 해요. 팝한다거나. 여기서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보통 해요. 여기서. 여기는 조금 그럼 여기서 하는 위치가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보통 여기서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해도 돼. 여기서. 그리고 재기 버전은 공간 복잡도는 똑같아요. 시간 복잡도도 똑같고. 왜냐하면 시간 복잡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의 얘는 이 함수를 몇 번 호출할까? 이 DFS라는 거 몇 번 호출해요? N번 호출하겠지. 노드마다 한 번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노드마다 여러 번 호출하지 않고 한 번 호출해. 이 화일문도 반복하는데 노드마다 한 번씩 포르프를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이나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노드를 이 N번 호출하면은 N번 호출하는 비용이니까 ON이죠. 결국은 이 for each 요거의 비용인데 요거는 인접 행렬이면 N번 호출하는데 N번 하니까 N제곱이 될 테고 그 인접 리스트면 M에 비례하겠지. M에 비례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본 노드는 어떤 노드의 이웃들이니까 모든 노드의 이웃들을 보니까 그거는 간선수에 비례하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무방향에서는 간선을 두 번 본다. 그리고 방향에서는 간선을 한 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DFS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들을 하나 살펴보면은 위상정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도 정렬하는 거죠. 근데 그래프에서는 방향 그래프에서 이게 정렬을 하는 거예요. 방향 그래프에서.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이 위상정렬은 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순서가 M 한 다음에 E 또는 B를 하고 B2를 하거나 하여튼 E, B를 하거나 B2를 하고 그 다음에 A를 하는 그런 순서예요. 이게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때 선운수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M 교과를 들은 다음에 E, B를 들어야 A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순서로 내가 들어야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저 선운수 체계도를 위상정렬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운수 체계를 위상정렬해 보면은 답이 꼭 하나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E, B는 거꾸로 해도 돼. B2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상정렬을 하는 거고요. 이 위상정렬을 하려 그러면 그래프가 DH여야 돼요. DH는 뭐가 없는 애야? 주기가 없어요. 주기가 있으면 이렇게 뺑뺑 도니까 순서가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지. 뺑뺑 안 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기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주기가 없는 DH면 우리는 항상 위상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DH에는 어떤 특성이 또 있냐면은 소스 노드가 있고 싱크 노드가 있어요. 소스 노드는 M이에요. 진입 간선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소스 노드. 그리고 A처럼 진출 간선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걔를 싱크 노드. 싱크는
글로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소스 노드는 거기서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소스 노드와 싱크 노드가 있습니다. 그럼 소스 노드와 싱크 노드가 위상 정렬할 때 왜 중요하냐? 좀 생각을 해보세요. 위상 정렬하는 알고리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냐면 위상 정렬은 모든 노드들을 1부터 n까지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n까지 그 순서대로 하면은 요 체계에 맞게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이게 유니크하지 않다라는 거죠. 순서가 늘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순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위상 정리할 때 가장 낮은 번호를 받아야 되는 애는 어떤 노드일까? 낮은 번호. 높은 번호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소스 노드. 그렇죠? 소스 노드가 1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 싱크 노드는 가장 큰 거를 받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소스 노드가 가장 작은 값을 찾아야 되니까 소스 노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소스 노드가 하나일 수 있고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여러 개 있으면 그들 간의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으면 얘부터 해도 되고 얘부터 해도 돼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노드를 찾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소스 노드를 그래프에서 지워요. 얘를 지웠어. 그러면 얘가 없으면 E와 B는 뭐가 돼? 소스 노드가 되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소스 노드를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소스 노드에 그 다음 번호를 매기고 또 그 다음 번호를 매기고 그걸 차례차례 하면 뭐가 돼?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 위상 정렬을 하려면 단점은 뭐냐? 단점은 우리가 이제 얘를 그래프로 표현했겠죠.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뭘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소스 노드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소스 노드. 근데 소스 노드를 어떻게 찾냐? 인접 행렬에서는 열 정보를 보면 돼요. 열. 근데 인접 리스트에서는 역인접 리스트가 없으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표현에 따라서 내가 만든 알고리즘을 적용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인접 행렬로 표현하면은 조금 더 쉽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지워야 돼. 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프를 또 수정해야 돼. 행을 다 없애야 되는 거지. 빵으로 없애야 되는 그런 번잡함이 있어요. 근데 그 번잡함만 무시한다 그러면 매번 그래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니까 그것만 없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이 방법으로 위상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위상 정렬할 때 이 알고리즘을 안 써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지금 뭘 살펴보고 있냐면 DFS를 살펴보고 있잖아. 그럼 DFS에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DFS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DFS에서 어떤 거를 그래프를 탐색하면은 소스 노드를 찾기 쉽나? 아니면 싱크를 찾기 쉽나? 네, 싱크를 찾기 쉬워요. 그러면 DFS에서 싱크를 찾기 쉽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스 노드는 앞번호를 받아야 돼. 싱크는 뒷번호를 받아야 돼. 그러면 DFS면은 싱크를 찾기 쉬우니까 그 싱크를 찾아서 싱크에다가 큰 번호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DFS로 이제 재기적으로 짜서 맨 끝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DFS 하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서 왔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전체 노드가 6개인지 알아. 그러면 6을 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5, 얘 5 주고. 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B,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4 줘요. 여기로 왔어요, 다시.
근데 얘는 갈 데가 있는 거잖아요, 아직. 그럼 얘한테 값을 할당해 주면 안 돼. 또 가. 그럼 여기 가고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왜? F는 방문했으니까. 3 주고 2 주고 1 주면 돼요. 그러니까 쭉 가서 주고 거꾸로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DFS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 할당하는 걸 어떻게 할당할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얘는 쭉 순서대로 뭐 스택에 넣어서 뒤집어서 나중에 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커런트 노드를 여기 할당하니까 처음에 할당된 애가 제일 6번 맨 처음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택에 넣으면 쭉쭉쭉 하면은 스택 톱에 있는 게 1번 받아야 되겠지, 나중에. 그래서 위상정렬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재기적으로 짜니까 우리가 항상 재기적으로 짜면 비재기적으로는 못 짜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얘를 비재기적으로 잘라 그러면은 원래는 쭉 얘를 재기적으로 DFS 돌리면 쭉 여기까지 가겠죠. 근데 갈 때 B, C 넣고 나온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은 스택에 A, B, C, A, B, D, F가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우리가 팝해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쭉 가면서 팝한 다음에 다시 넣었다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 또 가야 되니까 거꾸로 올라와야 되니까 걔를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왔던 순서대로 다시 올라가면서 번호를 차례대로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려갈 때 B 넣었어요. 근데 내려가다가 B 뽑은 다음에 B를 다시 넣었어. 그러면 얘가 한 번 넣었던 엔지, 두 번째 넣는 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네? 그쵸. 비지트를 쓸 수도 있어요. 비지트들을 아까는 true, false로 했는데 true, false가 아니라 카운터처럼 해서 이제 0, 1, 2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2면 얘는 거기 있는 애지만 이제 내가 뭐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마이너스 원래는 이제 노드 번호가 1번부터 다 양수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1. 2 대신에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를 뽑으면 이거는 내가 또 DFS를 진행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위상정렬 번호를 할당하라는 거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내가 재기적으로 짜면 이제 그 순서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비재기로 짜면 두 번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었다가 다시 또 넣고 이제 그 얘가 뭐야? x가 이게 잘못된 것 같네. 이거 잘못됐다.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x가 양수면은 마이너스 넣고 음수면 아닌데 양수면 이거 해야지. 맞네. 이게 맞네. 죄송합니다. 음수면은 이제 Q에 넣어가지고 이제 번호 할당하는 거예요. 번호 할당하는 거고 이제 양수면은 원래 그 DFS 진행하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X만 하지 않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하는 이유는 뭘까? 어? 0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1, 2, 3, 4, 5면 그냥 마이너스만 넣으면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으면은 얘가 처음 넣은 건지 두 번째 넣은 건지 구분되는데 0이 있으면 0의 마이너스는 또 0이 되니까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은 우리가
번호를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0부터 n-까지 줘요. 그래야 배웠을 때도 우리가 색인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한 이유는 그 번호가 여기서처럼 0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0부터. 그래서 요런 거, 요 테크닉이 은근히 여러 문제에서 쓰여요. 이 문제 말고도 응용이 되는, 그러니까 제기적으로 짜면 이게 필요 없는데 제기적으로 짜면 이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비스 베어를 써가지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추가 공간 안 쓰고 그 스택에다가 다시 넣어서 뭐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비스 베어 쓰는 건 넣는데 비지트 카운트를 바꿔서 이제 여기서 뺐을 때 비지트 값이 1인지 2인지 보고 뭔가 판단하는 거죠. 이제 그 방법은 뭐 많은데 이제 은근히 코드 보면 이렇게 하는 코드가 있는데 처음 봤을 때는 뭐 하고 있는 거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코드를 보면 이제 스테이크 DFS를 하는데 한번 내가 뺐던 애를 다시 넣는 거예요. 왜 넣냐? 내가 왔던 순서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 알고 싶어서 그렇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하는 이유는 그 번호 중에 0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재기적으로 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기는 요건 내일 아침 하겠습니다. 위상정렬까지만 오늘 하고 내일